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 핫한 테마를 전부 아우르는 기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런 황금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업의 매출까지 가파르게 성장해왔고 심지어는 안정적으로 흑자까지 내는 기업이라면 한마디로 성장형 테마주의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오늘의 기업, 짜잔! 엔비디아입니다. 뭐 여하튼 엔비디아 무슨 사업하는 회사인가요? 게이밍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이슈해부학 엔비디아 영상 준비하면서 AI용 GPU 사업도 한다고 알게 됐어요. 뭐 이 둘이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는 한데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위의 세 가지 테마 산업에서 엔비디아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떤지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작년 3월 말에 52주 최고가를 찍고 10월까지 우하향했다가 올해 들어서 급상승했네요. 그렇네요. 챗GPT의 등장으로 AI가 완전히 핫해진 기간 동안 주가가 급상승한 걸 보면은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AI 테마를 보고서 엔비디아를 매수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과거 PER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멀티플 관점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식이 결코 싸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 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계속 50배 이상에서 구간에서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 EPS 기준으로는 130배라는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이기는 하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반사적으로 이거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멀티플을 보는 투자자라면은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사실 당연하기는 합니다. 이 130배라는 PR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재무 분석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포워드 멀티플을 한번 봐보면은 2023년 컨센서스 전망치를 기준으로 PER이 54배, PSR은 20배, EV/EBITDA는 42배네요. 미국 반도체주의 3년 평균 PER이 24배 정도거든요. 그 2배가 넘죠. 네. 이게 사실 숫자만 봐서는 비싸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멀티플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PER은 2020년 이후에는 사실 항상 계속 50배 이상 구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지나치게 비쌌던 밸류에이션이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년 초에 주가가 $60 정도였으니까 그때 샀으면 돈을 엄청 벌기는 했겠네요. 근데 그래도 비싼 거는 맞지 않을까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샀으면 많은 돈을 벌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싸다 혹은 비싸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AMD나 인텔보다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적으로 혹은 재무적으로도 크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멀티플의 액면가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멀티플만으로 특정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판단해 보려면 우선은 엔비디아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각 사업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고 거기다 더해서 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회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유사 기업들과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감안을 해서 멀티플을 비교를 해봐야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또비디아가 정말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 뒤에는 재무적으로 엔비디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먼저 엔비디아의 매출액 그리고 매출 구성 추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5년 동안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3.2%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로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네요. 근데 또 보면 21년부터 22년에는 매출 성장이 거의 없었는데 엔비디아 끝물 아닌가요, 이 정도면? 확실히 매출이 플래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업의 펀더멘털적인 약화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2021년에 암호화폐 붐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크립토 붐이 정상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도 역시 정상화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게이밍 매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AI 붐이 크게 일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용 GPU 매출은 크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AI랑 데이터 센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전 이슈 해부학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방대한 양의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연산에는 GPU가 제격이라고 저희가 알아봤었죠.
이런 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GPU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 AI용 GPU는 근데 한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모든 AI 연구자가 이렇게 비싼 GPU를 여러 대 직접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런 연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AI랑 데이터 센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엔비디아 매출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8년에는 게이밍 위주였던 매출 구성이 2022년에는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훨씬 커졌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그래도 게이밍이 회사의 밥줄이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신사업만 찾아도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게이밍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게이밍이라고 하면은 모두 좋아하시는 게임이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에 사용되는 컴퓨터 부품, 이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셋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있게 해준 사업이기도 하죠. 게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에 암호화폐 붐 때문에 이 채굴한다고 PC용 그래픽카드 가격이 아주 저세상을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듣기로는 새로 출시한 RTS 40 시리즈가 네. 가격을 너무 올려서 출시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봤을 때 성능이나 전성비가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카드를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RTX 40 시리즈가 전 세대에 대비해서 성능 그리고 전성비 측면에서 모두 향상폭이 아주 컸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주 좋고 판매량 추이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밍 매출도 2023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게이밍 GPU 시장도 AI GPU 시장이랑 유사하게 엔비디아가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랑 엔비디아의 게이밍 매출 모두 계속 성장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매출 관점에서 봤을 때 게이밍의 매출 비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게이밍을 제치고 새로운 가장으로 거듭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저희가 지난 이슈 해부학 시간에 알아본 AI용 GPU를 판매하는 사업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AI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밥줄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산업적인 부분부터 봐보자면은 데이터 센터 AI 칩셋 시장이 2026년까지 연평균 3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끌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랑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AI용 GPU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 성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장악을 통해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누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as a Service도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AI용 GPU 가격이 한 대에 수천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연구자들도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존 GPU 사업이랑 타겟 고객층이 크게 겹치지 않는 만큼 캐니벌라이제이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세대 데이터 센터용 GPU인 H100의 판매량 추이가 매우 좋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준수한 매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GPU만 판매를 해왔잖아요. 근데 올해 서버용 CPU도 출시를 해서 제품 포트폴리오에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 신제품 CPU는 ARM 아키텍처 기반의 서버용 CPU이고요. 이름은 Grace라고 합니다. 곧 출시될 걸로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출시하는 최초의 데이터 센터용 CPU가 될 겁니다. 이 기존의 서버용 CPU 시장을 보면은 인텔 그리고 AMD 이 두 회사가 양분을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이 둘은 모두 X86이라는 아키텍처 기반의 CPU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X86이 아니라 ARM 기반으로 만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ARM 기반의 CPU는 AMD나 인텔의 CPU에 비해서 훨씬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비슷한 컴퓨팅 성능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AWS나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2022년에 ARM 기반 CPU를 대거 채택을 하게 되면서 $10억 이상 판매가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랑 구글의 GCP도 2022년에 ARM 기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서버용 CPU 시장에서 ARM 기반 CPU의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버용 CPU 시장 리서치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에 2.6%에 불과했던 ARM CPU 점유율이 2023년에는 8.1%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도 뛰어난 전성비를 앞세워서 ESG 순풍을 타고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던 이유도 이 서버용 CPU의 개발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너지를 얻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쉽게도 반독점법 이슈로 정보효과를 얻지 못해서 작년에 인수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엔비디아가 네. GPU에서 있던 지배력을 이용해서 CPU 시장에서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DGX 머신에는 GPU 8대랑 CPU가 한 대씩 들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CPU를 타사 제품만큼만 만들 수 있으면은 이미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확보된 거랑 같아서 네.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CPU 쪽에 좀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첫 번째 핫테마인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컨설팅 그룹 맥킨지에서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은 메타버스 산업의 가치가 2030년에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 5조 달러라고 하면은 뭐 2022년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의 GDP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엔비디아는 이 메타버스에서 Omniverse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뭐 메타나 로블록스 이런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좀 유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옴니버스 이런 메타버스랑은 뭐가 다른가요? 엔비디아의 Omniverse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다른 메타버스들과 아마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이 게임이나 가상에서만 존재하는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가상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이어줄 만한 그런 접점이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유즈 케이스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뭐냐? 저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뭐냐? 이 디지털 트윈이 뭐냐?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공간 이런 것들을 뭐 메타버스 같은 디지털 공간에 구현을 한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을 하고 거기다가 물리법칙까지 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쩐지 제가 옴니버스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옴니버스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생각했던 게 만약에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은 저 시뮬레이션이 다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물리법칙까지 진짜 재현이 된다면은 확실히 좀 뜬구름을 잡던 다른 메타버스랑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차별점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아마존이나 BMW, 뭐 머세디스 벤츠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맺어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비단 산업체나 자동차 제조사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 같은 금융사들도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든지 뭐 3D 디자인, 마케팅, 엔터프라이즈 유즈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AI 머신러닝 역량 거기다가 이 옴니버스를 더해서 이 다음에 알아볼 자율주행과 관련된 오토모티브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메타버스 사업은 그 매력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옴니버스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기술 덕에 큰 도움을 얻었거든요. 이렇게 엔비디아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걸로 기대되는 사업들 각각이 유망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주는 선순환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점은 확실히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뭐 밀라는 자율주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예요? 당연히 테슬라죠. 저도 사실 테슬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해요.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자동차를 디지털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의 핸드폰이 그랬듯이 차들도 지금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자동차의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탑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소프트웨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도체도 함께 탑재되고 있죠. 이 엔비디아의 오토모티브라는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런 스마트카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매출 규모를 보시면은 이제가 9천억 달러를 돌파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산업 전망이 워낙 좋은 만큼 앞으로 성장 포텐셜은 아주 크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스마트카 산업의 전망은 왜 좋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야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브랜드로 하드웨어부터 각종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시뮬레이션 플랫폼까지 완성차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는 시스템이랑 차량 제어, 엔포테인먼트, 그 이외에도 운전자나 승객을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 등이 존재합니다. ADAS나 인포테인먼트 이런 말들이 다 되게 저한테는 생소한데 네. 얘는 어떤 뜻인가요? 이 ADAS라고 하는 거는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기능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기능들로는 차선 유지나 비상 브레이크, 고속도로 운전 보조, 자동 주차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ADAS는 운전자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자율주행이랑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의 선행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는 information 그리고 entertainment 합성어로 차량 주행 관련 정보 그리고 즐길 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해요. 과거에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독립된 기능으로서 존재를 했고 이 각각의 기능을 제어하는 프로세서 역시 따로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완성차 제조사들이 각각의 모듈을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반도체 성능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의 칩만으로도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연산 능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태생이 하드웨어 기업인 엔비디아의 칩이 스펙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 칩을 사용하면은 각각 칩을 공급받는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일 칩을 사용을 했을 때 차량 설계를 간편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량 설계를 간편화하게 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시스템 간의 호환성 그리고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과거 오토모티브 매출을 보면은 거의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왔었는데요. 2022년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을 모두 아우르는 드라이브 오린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오린의 차세대 플랫폼인 드라이브 Thor의 수주도 지금 많이 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7년까지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작년에 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110억 달러로 거의 40% 증가했거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사업의 주요 매출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율주행 칩 시장 그리고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장을 합해서 보면은 2030년에 약 1,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시장 규모는 꽤 커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런 자율주행이나 ADAS 소프트웨어 성능에 있어서 AI 머신러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차량은 사실상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미니 데이터 센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카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 카메라 등 다양한 인풋 장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필수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겠죠. 지도나 기상 정보, 도로교통 상황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빠르게 연산을 하고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차량 자체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거거든요. 다양한 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런 핵심 기능까지 외부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은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말씀해주신 부분을 듣고 나니까 차량 자체에서 이런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AI 기술과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 분야에서 확실히 다른 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omniverse도 보면은 스마트카랑 굉장히 많은 접점을 지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거든요.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공장 자동화 혹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쇼룸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올해 초 CES에서 머세디스 벤츠가 옴니버스를 통해서 생산 시설 그리고 공정을 디지털화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2월 달에는 향후의 모든 벤츠 차량에 탑재될 MB.OS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오렌입니다. 또 벤츠는 이 MB.OS로 미국에서 최초로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3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 조건부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주행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맡아서 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저희가 알아봤던 ADAS에 포함되는 기능들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벤츠 측 발표에 따르면은 이 MB.OS 시스템 판매를 통해서 2020년대 중반에는 2~30억 유로, 그리고 2020년대 말에는 5~60억 유로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벤츠랑 엔비디아 사이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엔비디아랑 5대5로 나누게 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이 칩 판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올리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그 판매 이후에도 이 고객사랑 레비뉴 쉐어링을 통해서 아주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규어 랜드로버랑도 최근에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레비뉴 쉐어링 수익 구조가 앞으로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같은 스마트카 플랫폼 공급 업체들이 앞으로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앞서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AI 머신러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omniverse를 이용한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을 했거든요.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한된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와 퀄컴도 이런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다른 사업들로 확보한 다양한 역량을 이용해서 가상세계를 현실적으로 정밀하게 구현하는 점에 있어서는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확실히 차별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또 가상세계를 구성한다고 하면은 그래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그래픽 쪽에서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다른 데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마냥 장밋빛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이 향후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은 퀄컴,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FSD를 향후에 라이센싱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테슬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모비라이라는 기업도 큰 경쟁사이기는 한데 엔비디아나 퀄컴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폐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 커스터마이즈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이 퀄컴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스마트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을 공급을 하고 엔비디아와 상당히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유사한 경쟁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스마트카 사업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퀄컴에 비해서 더 후발주자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뭐 매출 규모나 수주 잔고도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은 또 오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다른 디지털 기기에 들어가는 무선 네트워크 칩셋을 개발해온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무선 네트워크 쪽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퀄컴이 이쪽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쪽 제품을 따로 개발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결국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은 퀄컴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네트워크 칩셋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런 점에서 엔비디아보다 퀄컴이 더 높은 통합성을 가진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퀄컴이 이쪽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네트워크 모듈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규모나 수주 잔고가 차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테슬라도 경쟁사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차량 전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왜 테슬라까지 경쟁자로 봐야 될까요? 뭐 현재로서 보면은 그렇기는 한데요. 또 일론 머스크 이분이 트위터질 아주 좋아하시죠. 뭐 지금 트위터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이분이 이제 2021년에 이 미래 FSD를 라이센싱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잠재적 경쟁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뭐 판매된 수많은 테슬라 차량들을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수집한 상태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FSD는 이 테슬라의 커스텀 칩을 사용하는 테슬라 차량에서의 사용을 주 목적으로 두고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러 제조사 차량에서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같은 플랫폼에 비해서 범용성이나 뭐 커스터마이즈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처럼 나중에 테슬라가 FSD를 라이센싱을 한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오픈 시스템으로 거듭되어서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엔비디아가 AI 관련 기술력이랑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에서 오는 역량 덕분에 입지가 탄탄하고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풀스택으로 그리고 엔드투엔드로 소프트웨어를 장악해서 아예 생태계를 구축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스마트카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퀄리티에 관해서는 저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스마트카 산업이 이 다른 경쟁사들도 그들만의 분명한 강점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점적 지배력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나이브하게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슈 해박 때 알아본 것처럼 기존 GPU 하드웨어 판매가 목적이었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그쵸. 이걸 통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는데 네. 아무래도 여기 자동차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하기 때문에 기존 GPU 시장 같은 독점적인 지위는 얻을 수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 모델에 대한 많은 이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 단지 사업 모델만 파악한다고 해서 주식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네. 저희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재무적 분석이 더해져야만 그 판단을 할 만한 합리적 베이스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엔비디아를 재무적으로 해부를 해보고 또 향후에 엔비디아의 사업에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